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킹크 과학의 궤도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오기스트 콩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오직 이 사실만이 절대적이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상대성 이론 중에 비교적 쉬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준비했습니다. 2007년에 개봉한 극장용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주인공은 열심히 뛰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물론 현실에서도 시간의 흐름을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지 확신은 없지만 적어도 달리는 속력으로 인해 시간이 느리게 흐를 수는 있죠. 이게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면 모두가 아인슈타인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죠.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종교 재판까지 받았지만 그래도 지구가 돈다고 믿었던 갈릴레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만약 지구가 빠르게 돌고 있다면 왜 우리는 지구가 도는 걸 느끼지 못할까? 혹시 우리가 지구 위에 올라타서 함께 운동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마치 빠르게 항해하는 배 위에서 떨어뜨린 동전도 배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똑바로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당시 갈릴레오는 놀랍게도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동전과 배와 동전은 각각 서로를 관측하기 때문에 동전을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는 배가 정지해 있는지 아니면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정지한 상태와 운동하는 상태의 구분은 어렵습니다. 무언가 절대적으로 멈추어 있거나 움직인다는 말은 의미가 없고 어떤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만이 관성좌표계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성좌표계 역시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좌표계는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틀입니다. 예를 들어 어장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장이 바로 좌표계이며 관리당하는 물고기들은 어장의 특성에 따라 행동하죠. 관성이라는 것은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로 정지한 물체는 정지,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틀이 바로 관성좌표계입니다. 그리고 관성좌표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물론 특수상대성 이론이 바로 등장하지는 않았죠. 그 전에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인 빛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19세기 뉴턴이라 불리던 영국의 과학자 맥스웰은 당시 별개로 나누어져 있던 전기와 자기를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자기파를 다루는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그는 이 방정식을 통해 전자기파의 속력을 계산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크기는 빛의 속력과 정확하게 일치했죠. 그렇다면 혹시 빛은 전자기파가 아닐까? 마침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이 빛의 파동성에 대한 실험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럴싸한 추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빛이 전자기파라는 파동이라면 중간에 전달을 매게 하는 매질 없이는 전달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소리라는 파동을 전달해줄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선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경기장에 아무도 없다면 우리가 파도 타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당시 사람들은 세상 모든 만물이 흙, 불, 공기, 물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빛의 매질을 추가하게 됩니다. 바로 다섯 번째 원소인 마음이 아니라 에테르의 등장이었습니다. 에테르는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으며 에테르가 고유하게 정지해 있는 공간에서 맥스웰 방정식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실험적으로 검증된 적은 없었죠. 그래서 미국의 물리학자 엘버트 마이컬슨과 에드워드 몰리 등판. 만약 에테르가 바람처럼 흐르고 있고 빛이 에테르를 타고 움직인다면 어떤 경로로 가는 빛과 어딘가 부딪혀 다른 경로를 다녀온 빛은 에테르의 바람을 맞는 방향이 달라서 둘 중 하나는 약간 밀릴 것이다. 그러면 완벽하게 두 빛이 겹쳐질 수 없지 않을까? 예전 긴급과학에서 다루었던 중력파를 검출한 라이고의 기본 원리가 사실 마이컬슨 몰리 실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했던 배트 시그널을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두 개의 배트 시그널을 아주 정확하게 같은 곳에 쏜다면 마치 깨끗한 하나의 배트 시그널로 보입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라도 에테르를 타고 움직인다면 또렷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보이겠죠. 하지만 실험 장비를 어떤 방향으로 놓아도 지저분한 간선 무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에테르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실험은 완벽한 실패. 특수상대성 이론은 에테르를 찾기 위한 실험이 없었다면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실패한 실험이 되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해냈던 것이죠. 에테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문제가 생겼죠. 맥스웰 방정식이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 계산한 빛은 갈릴레오의 상대적인 운동을 따르지 않았죠. 갈릴레오는 분명히 운동에는 기준이 있다고 했으며 절대적인 속력은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에테르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준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산한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한 상수였죠. 아주 오랫동안 진리라고 믿어오던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에테르를 포기하지 못했던 일부 과학자들은 맥스웰 방정식을 상황에 따라 적당히 바꾸거나 에테르 고유의 기괴한 특성을 만들어내면서 정신승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돌파구를 찾아낸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 모든 관성계에서는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그는 전자기파의 특성을 설명하는 맥스웰 방정식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건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다. 그렇다면 방정식으로 계산한 빛의 속력 역시 그렇지 않을까? 드디어 1905년 움직이는 물체에 전기 동력학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당시 아인슈타인의 나이는 26세. 재미있는 건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름만 들어서는 매우 상대적인 이론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절대적인 가정을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지극히 상대적으로 바꿔버리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가정은 바로 빛의 속도. 누가 어디서 관측하던지 상관없이 빛은 늘 일정한 속력을
능력을 갖는다. 이를 위해 시간과 공간마저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고전역학에서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절대적인 시간 속에서 공간을 누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는 것은 과학자들에겐 일종의 금기였습니다.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로렌츠 역시 마찬가지였죠. 마이컬슨과 몰리가 결국 에테르를 찾는 데 실패하자 그는 물체가 에테르 속에서 운동할 때 길이가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 로렌츠 변환이라는 새로운 좌표 변환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이 변하지 않고 잘 맞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에테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특수 상대성 이론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밀레니엄 난제로 유명한 푸엔카레는 로렌츠 변환을 확장해서 해석했죠. 고전역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에테르를 믿었고 시간과 공간이 얽혀있다는 의미를 찾아내지 못했죠. 아인슈타인은 훨씬 과감했습니다. 변화 외에 불변하는 것은 없다던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시간과 공간은 사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진 편리한 개념이며 절대적인 우주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오히려 빛의 속도야말로 우주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질서다. 그리고 우리는 신이 만든 이 불변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이라는 번역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를 최초로 번역한 역자이며 그 과정에서 복잡하게 얽힌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합쳐 4차원의 시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1908년 독일의 수학자 헤르만 민코프스키는 과학자 모임에서 이런 연설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시간과 공간은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이며 오직 둘이 합쳐진 시공간만이 독립적인 실체로 남을 것이다. 바로 민코프스키 시공간의 탄생이었죠. 특수상대성 이론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하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식인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도 여기서 나옵니다. 고전역학에서는 정제한 물체가 에너지가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정제 있어도 민코프스키 시공간에서는 질량이 있으면 에너지를 갖습니다. 다시 시간을 달리는 소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인공인 소녀는 빨리 달려서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히어로이며 사실상 이건 특수상대성 이론을 최초로 접목한 애니메이션이죠. 소녀가 빨리 달린다면 소녀에게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아니라 시공간을 달리며 세상을 관측하는 소녀의 이야기, 오늘 이걸 해결해볼 계획입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시공간이 관측자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달리는 소녀와 멈추어 있는 소년이 빛을 이용해서 각자 시간을 재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편의상 여기서는 빛의 속도를 초속 1m라고 하죠. 소년은 한쪽 손에서 다른 쪽 손으로 빛을 쏘아봅니다. 빛은 정확하게 1m의 거리를 지나 반대쪽 손에 도착했고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1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이번엔 멈추어 있는 소년이 소녀가 쏘는 빛을 보는데 소녀가 빠르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빛은 1m가 아니라 더 긴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빛이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나오는데 빛의 속력은 늘 일정하기 때문에 소년이 잰 시간은 1초보다 길어지게 되죠. 시간, 간격이 팽창한 것입니다. 소년이 10숟가락을 먹을 동안 소년은 한 숟가락밖에 뜨지 못하니 정제한 소년이 볼 때 달리는 소녀의 시간은 느려져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죠. 거짓말 같지만 실제 실험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1971년 물리학자 조지 파펠과 리처드 키팅은 매우 정밀한 시계 3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공항에 나머지 2개는 비행기에 싣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구를 돌았죠. 그 결과 각 시계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 지연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쌍둥이 역설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의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가 있습니다. 언니는 매우 빠른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고 동생은 지구에서 언니를 바라봅니다. 20년 후 언니가 지구로 돌아왔을 때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정제한 동생이 볼 때 언니의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하지만 운동은 상대적이라 우주선을 타고 있는 언니 입장에서는 동생이 매우 빠르게 멀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언니에게는 동생의 시간이, 동생에겐 언니의 시간이 느리게 갈 것입니다. 언니 입장에서 동생이 더 어려질 것이며 동생 입장에서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건 이상합니다. 결론은 실제로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언니가 더 어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관성좌표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며 언니는 관성좌표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동생은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지구로 돌아오기 위해 방향을 돌리는 과정에서 감속이나 가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성좌표계라고 볼 수 없죠. 지구를 떠날 때와 돌아올 때 좌표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언니가 아닌 동생을 기준으로 시간 지연을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어려진 언니와 함께 쌍둥이 역설은 해결! 시간 간격이 팽창하는 만큼 공간은 수축합니다. 소년이 달리는 소녀를 보면 느리게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 소년은 실제 자신의 달리기 실력과 동일하게 결승점에 도착해야 맞겠죠. 만약 100m를 10초 만에 뛰는 소녀라면 소년이 보기에는 소녀가 느린 것 같아도 10초 후에는 반드시 결승점에 도착해야 합니다. 즉 출발선부터 결승점까지의 거리가 수축된 것이죠. 정제한 소년이 봤을 때 소녀가 달리는 운동 방향으로 길이는 줄어들고 소녀의 시간은 느리게 갈 것입니다. 좌표계가 바뀌더라도 언제나 빛의 속도는 일정해야 하니까요. 길이 수축에 대해서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막대와 헛간 역설입니다. 바로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헛간의 길이는 5m, 소년과 소녀는 10m 막대를 이 헛간 안에 넣고 싶어합니다. 소녀가 막대를 들고 뛰고 소년이 그 모습을 관찰한다면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죠. 막대의 길이가 반으로 줄어들 만큼 빠르게 뛴다면 소년의 관점에서 순간적으로 소녀가 들고 있는 막대가 헛간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때 소년이 닫힌 버튼을 눌러 헛간문을 동시에 닫는다면 막대 넣기 성공! 하지만 소녀의 관점에서 막대의 길이는 그대로 오히려 헛간의 길이가 반으로 줄어들겠죠. 과연 막대를 헛간에 넣을 수
있을까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동시라는 개념조차 상대적입니다. 소년에게 동시에 일어난 일도 소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소녀는 멈추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달려야 하니 소녀는 문을 닫았다가 바로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동시에 닫는 순간 분명히 소녀와 막대는 헛간 안에 존재하죠. 소년 입장에서는 확실히 막대가 헛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소녀에게 문은 동시에 닫히지 않습니다. 뛰고 있는 소녀 입장에서 헛간 안에 들어오기 전 앞쪽 문이 먼저 닫혔다가 바로 열리고 막대가 헛간 안에 전부 들어오면 뒤쪽 문이 닫혔다가 열립니다. 소녀는 문을 전부 동시에 닫았다 열었지만 소녀에게 두 개의 문이 닫혔다가 열린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막대와 헛간 역설도 해결! 물론 막대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 만큼 빠르게 뛴다면 엄청난 속도 때문에 막대 표면에 원자가 공기 분자와 고속으로 충돌해서 핵융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이지는 않죠. 하지만 비슷한 현상을 현실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기권에서 만들어지는 뮤온이라는 입자입니다. 이 녀석들은 속도는 빠르지만 수명이 너무 짧아 대기권 근처에서 바로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주 지상에서 관측됩니다.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 때문이죠. 지상에 있는 관측자 기준으로 속도가 빠른 뮤온의 수명은 훨씬 늘어나고 지상까지의 거리가 수축해서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말해 빛의 속도가 현금 10만원이고 시간이 흐르는 속도를 보유한 현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공간에서 움직이는 상태를 문화상품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현금만 10만원 갖고 있고 문상으로 바꾸지 않아서 시간은 빛의 속도로 흐르죠. 우리가 점점 빠르게 움직인다면 현금이 문상으로 바뀌어 시간은 남아있는 현금만큼 느리게 흐릅니다. 만약 우리가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모든 현금은 문상으로 바뀌고 남은 현금이 없어서 시간은 정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 외상으로 구입한 문상까지 합해 10만원보다 많아집니다. 보유한 현금은 마이너스가 되니 시간도 반대 방향으로 흘러 과거로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현재까지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빛의 속도는 우주가 정한 자연법칙의 최고 속도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빛의 속도가 무한하게 빠르다고 가정한다면 고전력학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빛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고전력학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던 것이죠. 195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거짓과 더불어 제정신으로 사느니 진실과 더불어 미치는 쪽을 택하고 싶다. 미칠 만큼 어려운 상대성 이론과 함께 일상을 넘어 진실에 다가가는 것도 가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녀의 달리는 속도는 변하지 않는 일정한 속도를 가정하죠. 그렇다면 변하는 속도로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가속도가 0인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가속도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상황,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